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이지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이민을 선택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그 정착의 수순으로 거주하실 부동산을 찾게 되십니다. 미국 이민을 계획하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투자 등의 목적으로 미국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미국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알고 계셔야 할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03년부터 뉴욕과 뉴저지에서 부동산과 상법에 대한 변호사 업무를 해왔습니다. 저의 경험이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합니다. 지구 전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심이 닿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도 이 사태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업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이나 만남을 당분간 취소하고 화상통화 등을 통한 회의와 고객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고요. 부동산 중개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매물을 보여주는 방식에 대단히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이나 앱 등을 이용해서 가상 투어를 함으로써 손님들에게 매물을 보여드리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준에서는 이자율을 2번이나 내렸지요. 이자율을 연준에서 2번 내렸다고 해서 모기지 레이트가 꼭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기지 레이트가 더 낮아질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레이트가 낮기 때문에 더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잘 진정이 되고 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집을 팔려는 움직임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집값이 좀 더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 사태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진정이 될 거라는 희망에 입각한 예측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 많은 다른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제 본 주제로 돌아가서 미국 부동산 매매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매매 프로세스는 한국에 비해서 많은 서류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며 해당 주나 그 외의 관할 행정구역 그리고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매매 방식은 주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에스크로 회사라는 곳에서 부동산 매매 절차와 클로징까지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주들이고요. 다른 한 방식은 각각 셀러와 바이어의 변호사가 매매 시작부터 클로징까지 주요 역할을 하는 그런 주들을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에스크로 회사라는 곳에서 처음 매매 계약부터 클로징까지 주 역할을 하는 주들은 주로 미국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가 있고 그 외에 8개의 주, 알래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아이다호, 네바다, 뉴멕시코, 오레곤, 그리고 워싱턴 주가 지금 말씀드린 9개의 주들을 편의상 에스크로 주라고 부릅니다. 에스크로 주 이외에 미국이 50개 주니까 9개의 주를 빼면 41개의 주는 변호사 주라고 편의상 부릅니다. 변호사 주에서는 그 말뜻에서 그대로 나타나듯이 매매 거래부터 클로징까지 각각 셀러, 바이어, 은행 등의 변호사들이 주요 역할을 하게 되는 주를 뜻합니다.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도 이 변호사 업무 주에 속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 일단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내고 또 잔금을 치르는 중간에 중도금을 내고, 그런 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계약금을 걸고 클로징 때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중도금이 있는 경우도 또 계약에 따라 있습니다. 이 잔금을 치르게 되고 나는 내 집문서를 받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자리와 그 날, 그 과정을 클로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부터 클로징이 이루어지는 때까지의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클로징에서 클로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변호사 주에서예요. 클로징은 실제로 physically 모든 클로징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한 테이블에 앉아서 파는 사람, 변호사, 사는 사람, 변호사, 은행 변호사, 때로는 돈을 갚아야 되는 파티가 있으면 그 사람의 변호사, 그 사람, 모든 사람이 그 테이블에 와 앉아서 자기가 가져갈 거 가져가고 줄 거 주고, 그 자리가 클로징 테이블입니다. 사실 클로징 테이블은 어찌 보면 결혼식을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결혼식을 하는 거랑 왜 비슷하냐면, 그 미국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목사님이 결혼할 때 이 결혼에 불만 있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죠. 그래서 손을 든 사람이 대체로 없는데, 손을 아무도 안 들었을 경우에 그러면 speak now or forever hold your peace,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말 안 하면 영원히 입 다물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체로 클로징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매매 계약서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클로징이 딱 되고 나면 그 매매 계약의 모든 계약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계약서 상에서 조항마다 이 조항은 클로징이 지나도 유효합니다라고 못을 박은 조항들도 있어요. 그런 조항은 클로징이 지나도 지켜져야 되는 조항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클로징 테이블 자체에서 각 파티들이 이것은 클로징 이후에도 꼭 지켜달라고 하고 서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 조항들은 클로징 이후에도 지켜져야 하는 조항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찾아서 클로징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동산을 사셔야 하니까 부동산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부동산을 대체로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서핑을 해보실 수 있고, 또 에이전트를 통해서 소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사실 때는 내가 어디에 사겠다는 지역을 결정하고 어떤 종류의 어떤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겠다는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서치를 하시게 되겠지요. 마음에 드시는 부동산을 발견하시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사시는 경우는 특히 에이전트랑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대체로 복비는 셀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에이전트와 굳이 일을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좋은 에이전트를 선정하셔서 함께 일하시는 것도 부동산 매매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마음에 드는 매물을 고르시고 에이전트와의 계약을 마치시고 나면, 일단 내가 올 캐시로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은행 융자를 어느 정도 하시기 때문에 은행 융자가 있으신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대체로 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범위가 좁혀졌고 내가 돈을 빌릴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알게 되셨을 때 은행과 융자 상담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융자 상담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살려는 매물이 정해져 있을 때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일단 빌려야 되는 금액 정도는 정해져 있는 상태죠. 이때 은행에서 내 크레딧이 괜찮아서 나에게 어느 정도 이자율로 얼마를 빌려줄 수 있다고 편지를 써주게 되는데, 이것을 프리-어프루벌 레터라고 합니다. 프리-어프루벌 레터를 여러 은행에서 받으시는 고객님들도 있으세요. 크레딧이 좋으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수입이 좋으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사전 승인을 많이 해주는데 사전 승인을 했다고 해서 클로징까지 아주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은행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고객님이 실제 클로징에서 은행에서 돈을 받게 되기까지는 3단계에 걸쳐서 은행에서 어떤 승인의 절차를 받게 되는데요. 제1번이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사전 승인이고, 이것은 개인의 수입이나 개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받게 되는 절차예요. 그 다음은 매물이 정해졌을 때 그 매물의 감정가 등을 다 고려해서 은행에서 커미트먼트라는 것을 주게 돼요. 커미트먼트는 일종의 은행에서의 약속이죠. 내가 요러요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 돈을 실제로 주겠다. 대부분 커미트먼트에는 은행에서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커미트먼트를 주게 되는데, 그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되면 마침내 로운 클리어런스라고 해서 융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융자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런 3단계를 거쳐서 은행과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매물을 결정하게 되면 주인에게 나는 이 집을 얼마에 사고 싶습니다 라고 오퍼를 넣게 됩니다. 대체로 오퍼는 셀러가 내놓은 가격의 5% 정도를 깎아서 오퍼를 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야말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엄청 잘 팔리는 콘도라 하면 괜히 깎아서 넣으면 나보다 더 비싸게 는 바이어가 그거를 가져가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에이전트들이 정직하게 잘 도와주시면 계약을 성사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기는 좀 깎아서 넣어도 되겠다든지, 여기는 깎으면 어림도 없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그 지역이나 매물을 잘 아는 부동산 에이전트들과 함께 일을 하시면 좋은 점이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오퍼를 넣은 가격이 셀러의 마음에 들어서 셀러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면 그때부터 서류 작업 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은 대체로 변호사주에서 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셀러가 그 가격에 만족을 하면 셀러는 바로 셀러의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바이어의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보내도록 합니다. 이 대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홈 인스펙션을 해도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홈 인스펙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홈 인스펙션이라고 하면 너무 자세하지는 않고, 이거 아직 사지도 않은 집인데 막 뚫어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전문가가 가서 집의 외관을 살펴보고 집의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대체로 집에 물이 새는 곳은 있는가, 집의 외관에 특별한 하자가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특히 목조 건물인 경우에는 터마이트, 흰개미라고 해서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염이 됐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검사하는 과정은 저는 일반적으로는 계약서가 온 다음에 계약을 우리 손님이 바이어가 사인하기 전에 홈 인스펙션을 저는 하는 거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홈 인스펙션에서 중요한 하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거를 계약서에 집어넣어서 이 집은 터마이트가 대단히 심각하니까 이거를 치료를 셀러가 해달라, 예를 들어서 그런 조항을 계약서에 집어넣고 내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홈 인스펙션을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에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요. 그것도 상황마다 셀러의 사정이 그것은 싫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지역의 프랙티스가 홈 인스펙션을 계약을 한 다음에 하는 그런 관행을 가진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계약서를 받는 부분과 홈 인스펙션을 하는 부분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계약서, 셀러 변호사로부터 온 계약서를 바이어 변호사는 리뷰를 하고 손님과 함께 토론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계약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이어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내용입니까? 집을 검사를 해봤더니 집에 이런 하자가 있는데 이거를 셀러한테 고쳐달라고 할까요? 등등의 내용을 담아서 셀러 변호사에게 보내요. 그러면 셀러 변호사는 또 셀러하고 얘기를 해보겠죠. 이 사람들이 이거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이걸 고쳐줄까요? 아니면은 요 고치는 비용만큼 그냥 바이어에게 집값을 좀 깎아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내고를 해서 결국은 양쪽이 다 받아들일 만한 계약의 조건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팔고 사는 조건이 팔고 사는 분의 마음과 다 맞게 되면 바이어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금을 보내게 됩니다. 바이어가 사인한 계약서와 계약금을 받으면 셀러가 사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약이 완성됩니다. 일단 계약이 완성되고 나면 바이어 측에서는 그 매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어떤 조사를 하냐면 이번에는 소유권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요. 그것을 타이틀 서치라고 합니다. 소유권 조사, 즉 타이틀 리포트에는 말 그대로 이 사람에게 소유권이 온전히 있는지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그분 이름으로 셀러 이름으로 제대로 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 권한은 그 전에 소유권자로부터 어떻게 왔는지 이 소유권에 저당 잡혀 있는 것이 있는지 저당의 예로는 우리나라 근저당과 같이 은행에 빚을 지고 있다던가 세금을 안 내서 거기에 차압이 잡혔다든가 아니면 시나 주의 기관으로부터 어떤 위반 사항이 있어서 벌금을 낸 게 거기에 잡혀 있다든가 상하수도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연결된 도로가 제대로 된 도로인지 등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요즘에는 팔고 사는 사람들의 파산 경력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서 정하는 테러리스트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등등을 다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별 결격 사유가 없으면 타이틀 리포트가 다 검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대체로 셀러 변호사에게 이런 부분을 시정해달라. 예를 들어서 빌딩국에 바이올레이션이 이 집에 있다 하면 대체로는 셀러가 그것을 해결을 클로징 전까지 해줘야 됩니다. 소유권 검사까지 끝나서 우리는 이제 클로징할 준비가 됐는데 은행에서 이제 융자금이 와야 클로징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까 은행 융자의 3단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크레딧 조사에 의해서 사전 승인을 받고 이제 이 집에 대한 감정을 은행에서 해보게 되고 타이틀 리포트, 소유권 조사도 은행에서 보게 돼서 이 집은 내가 담보로 잡아도 안정한 집이겠구나 하고 결정을 했을 때 이 은행에서 커미트먼트, 융자 약속이라는 걸 해줍니다. 대체로 융자 약속에는 몇 가지 조건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융자 신청을 넣었을 때부터 타이틀 리포트가 나오는 동안까지 몇 달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 예를 들어 내가 수입을 계속 창출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보충 서류를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타이틀 리포트에서 어떤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거를 보완한 서류를 달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만족하게 되면 은행에서 은행 융자 최종 승인, 즉 론 클리어런스가 나오게 되고 대체로 은행에서 돈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클로징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클로징할 준비가 다 되면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모든 사람이 그 테이블에 모여서 내가 줄 돈 주고 받을 돈 받고 줄 서류 주고 사인할 거 다 하고 그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정산을 끝내고 나는 새 집의 소유주로서 그 클로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부동산 구매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사실 때 또는 파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구매 가격 이외에도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구매하실 때 복비도 들고 등기비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이어나 셀러가 되었을 때 어떤 비용들이 대개 드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 이외의 모든 비용의 정산은 대체로 클로징 테이블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클로징 비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클로징 비용에는 셀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바이어가 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물론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바이어로서의 비용에 더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간단히 셀러가 내게 되는 비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셀러는
물론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매매 가격의 1.2에서 2.4%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이외에 복비를 셀러가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비는 셀러가 부담합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비를 누가 내는지를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인데요. 일반적으로 셀러가 내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새로 지은 콘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동산 중개료를 바이어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셀러가 클로징 때 내는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주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있고요. 거래세를 대체로 셀러가 내게 됩니다. 거래세는 해당 주와 해당 시에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 주와 시와 타운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거래세는 셀러가 낸다 정도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판매 대금 중에서 뚝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이것은 이제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기존에 내가 빚을 지고 있는 부분, 내가 내야 될 부분, 주로 은행에 줘야 되는 나의 모기지 융자의 부분은 은행에서 가져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가 이제 부동산을 판 가격에서 셀러로서는 떼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어가 내게 되는 비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어는 클로징 테이블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서류들을 사인을 받고 돈을 주고 받고 하게 되는데, 일단 바이어가 내게 되는 비용은 그 돈을 실제로 걷어가게 되는 사람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체로 뉴욕과 뉴저지 등 변호사주에서의 클로징에서는 타이틀 회사에서 나와 앉아 있게 되는데요. 그 타이틀 회사는 소유권을 보증해 주는 회사입니다. 타이틀 회사에서 클로징 때 단 한 번 소유권 보험료를 내고 내가 소유권 보험을 사게 되는데, 이 소유권 보험은 말 그대로 내 소유권을 누가 나중에 도전하게 될 때 이 타이틀 회사에서 책임지고 나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우스운 예지만 내가 이 집을 타이틀 서치랑 다 하고 샀는데 몇 년 있다가 어떤 사람이 사실은 이게 내 집이었다라고 집문서를 들고 나타나면 내가 이 소유권에 대한 보험을 샀기 때문에 이 타이틀 회사에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타이틀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자기들의 보험료도 걷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타이틀 리포트에 대한 그 조사료도 걷어가고, 밀린 세금이나 앞으로 내야 될 세금도 걷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타이틀 회사에서 온 클로징 담당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타이틀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과 세금을 걷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바이어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 중에 제일 주요한 액수의 세금은, 일단 모기지가 있는 경우에는 모기지에 대한 텍스를 과세하는 주나 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기지 텍스가 많은 금액을 차지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 불이 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맨션 텍스라고 해서 호화주택세라는 거를 내게 됩니다. 그 이외에 부동산세가 있는데, 부동산세를 그 클로징하는 시점에 따라서 한 텀 정도는, 한 텀이면은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석 달인데요. 그거를 미리 걷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금에 대해서는 바이어가 내게 되는 주요한 부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은행 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 변호사님이 오시는데, 은행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은행에다가 미리 내셨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은행에서도 은행에 필요한 어떤 비용들, 만일에 그때까지 지불이 안 됐다면 크레딧 조사비라든가 감정가라든가 미리 걷어가는 비용, 미리 걷어가는 비용은 부동산세라든가 보험에 대한 비용을 모기지 에 대한 매달 내는 금액에 붙여서 걷어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요거를 조금 미리 더 걷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손님의 돈을 받아서 나중에 해당 기간에 내야 되기 때문에 손님의 돈이 충분히 모일 기간이 없을 것 같을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를 여유 있게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은행 비용은 그 자리에서 은행이 미리 자기들이 융자금에서 다 띄고 나머지 돈을 바이어에게 클로징 테이블에서 쓸 수 있도록 주기 때문에 숫자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콘도의 경우는 콘도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변호사 비용, 또 에스크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에스크로 회사에 내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주나 타운, 빌리지 등에 따라서 각각 과세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에 타이틀 회사나 변호사님들이 잘 안내를 해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 때 주택보험을 꼭 들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보험은 우리나라에서도 들게 되는 상해나 재해에 대한 보험인데요. 주택보험은 융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이스가 없이 무조건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이 나의 담보기 때문에 주택보험을 꼭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비용에 들어가서 주택보험을 하시게 되는데, 올 캐시로 사시는 경우에는 주택보험을 내 집이니까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데, 그것은 꼭 사시도록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돈도 많이 드는 그런 자산인데 사실 주택보험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깜빡 잊는다던가 그 돈이 아까워서 주택보험을 안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주 간혹 제가 보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잔소리처럼 됐지만 그것은 꼭 하시도록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콘도에 대한 영상을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또 콘도에 대해서도 이 주택보험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콘도는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이 따로 있어요. 이 건물 자체와 공동구역에 대해서는 콘도 자체에 있는 건물보험이 다 커버를 하는데, 물론 클로징 전에 은행에서도 요구를 하겠지만 이 콘도, 내가 사는 콘도가 건물보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건물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아파트 유닛에 대한 주택보험은 따로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내 아파트 내에서 누가 넘어졌거나 화재가 났거나 물이 새서 물건들이 다 망가졌거나 그런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이거든요.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비용 대비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실제로 쓸 데 있는 경우도 많게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클로징 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